안녕하십니까. 아틀란타 CBS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 원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 제목은 공황장애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들 주위에서 이렇게 다 정상적으로 보이고 요새 말로 하면 멀쩡하게 보이는 분들 가운데 좀 친구가 가까우면 본인이 그 공황장애를 겪었었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한국 그 텔레비를 뉴스를 잘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유명한 어떤 그 아나운서나 개그맨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도 뭐 공황장애 때문에 그 얼마 동안 쉬었다가 나왔노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 한국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약 한 40만 명 내지 한 60만 명 정도의 공황장애가 있지 않나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그렇게 아주 그 희귀한 병은 아니고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와 같은 거 얼마나 흔히들 많이 생길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가 공황장애라는 얘기를 할 때에 두 가지의 그 단어를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황 발작, 그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패닉 어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황장애 그런 것은 패닉 디스오더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패닉 디스오더, 패닉 어택에서 이 판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가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이라는 그런 이 신은 굉장히 그 난폭하고 신경질적이고 잠을 자다가 소음이 나면 깨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고대 신화의 그리스 신화에서 그 거인족들을 물리치는 그와 같은 그 아주 포악하고 그 난폭한 그 같은 그 신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신의 이름을 따서 팬에서 패닉 이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의 그 성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패닉 됐다,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느끼는 것은 극도의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공황 상태라고 얘기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한번 생기면 우리가 공황 발작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황 발작이 생기는데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그 죽음에 가까운 경험,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고, 뭐 교통사고나 어떤 뭐 지진이나 무슨 그 집의 화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뭐 수영 물 속에서 그랬다든지 이런저런 개인적으로 그 죽음에 가까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에 그러한 그 공황 상태에 빠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고 어떤 때는 그 주위에 그 아는 사람들의 죽음이라든지 어떤 관계의 단절과 그 관계 속에서 생기는 그와 같은 그 일들 때문에 이런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한 뭐 이혼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살면서 정말로 그 본인이 정말로 황당하고 당황하고 죽음의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공황 상태에 빠진 그것을 공황 장애라고 상태라고 얘기하고 공황 발작, 패닉 어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일생에 한두 번은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물론 그 부모나 가까운 그 배우자나 이런 죽음이나 그와 같은 그 사고를 통해서 그 회복기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회복해 나가서 일상에 처음에 지장은 있지만 그래도 지장 없이 꿋꿋하게 극복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그 일부의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극도의 공포의 그런 그 공황 상태가 지속되고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관한 그 생각과 공포 그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은 그와 같은 그 염려 때문에 그것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일상의 지장,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될 때 우리가 공황장애라는 그 진단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공황 상태의 장애 진단의 그 증상 가운데에는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요. 떨림 혹은 전율이 생기고 숨가쁜 느낌, 그 다음에 질식감, 흉부의 그 어떤 통증과 꽉 막힘, 그 다음에 비현실감,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서 떠난 그런 어떤 현실이 아닌 듯한 그러한 느낌들,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그 어떤 자제력을
지금 이제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실제 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다음에 감각이 이상이 와서 손이나 발 같은 것이 짜릿하고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현상들, 오한이 나고 화끈거리고 또한 감각 이상으로 마비의 그런 증상들을 느낄 때 우리가 이것이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한 그와 같은 증상들 가운데 4가지 이상의 그와 같은 증상들을 경험하면 우리가 또 역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황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황장애의 원인을 우리가 볼 때 마지막 그 진단을 내릴 때는 한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공황장애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내리지만 대개 그 원인들 중에는 체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흔히들 체질적으로 쟤는 약골이야, 좀 약간 그 체질적으로 좀 약해서 그런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체질적으로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으로 좀 약한 분들이 있어서 그런 체질적인 원인으로 공황장애가 좀 쉽게 걸리는 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도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주치를 찾아서 우리가 검사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피 검사를 통해서 혹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당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그 밖에 어떤 그 호르몬이나 기타의 그 전해물질이나 이런 것들의 그 불균형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 증상들이 혹시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그 다음에는 어떤 심전도나 심장 검사를 통해서 심장 박동이 이상해서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려서 혹은 불규칙하면서 오는 그 같은 심장의 문제로 해서 이와 같은 증상을 느끼는 건 혹시 아닌지, 그 다음에는 귀나 뇌에서 어떤 그 이명증이나 거기에서 따르는 어떤 그 뇌의 신경 조직에서 오는 그 어떤 이상에서 이와 같은 그 느낌이 오는 증상이 오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들을 먼저 전제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 정상적이고 괜찮다고 생각되면서 이와 같은 상기한 그런 증상들이 나면서 한 달 이상이 진행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때 우리가 공황장애라 하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황장애의 그것은 발생하고 정말로 그 멀쩡한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왜 생길까? 그 원인을 어떻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초점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처할까 하는 그 치료의 문제가 이제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첫째는 약물 치료, 그러니까 제일 흔하게 쓰는 것이 약물 치료고 두 번째는 사이코테라피, 그러니까 상담 치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약물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신경 안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안정제를 사용할 때는 그때 그 즉시 그 필요에 따라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꾸준하게 이 그 공황장애를 조절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그 습관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그 장려할 만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때 간혹가다 일어나는 일일 경우에는 어떤 때는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우울증 약을 쓸 때에는 대개 우리가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이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쓰면 되겠고, 습관성이 크게 우려될 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쓰기 때문에 그 공황장애를 조절하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믿음이 있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담 치료가 되는데 상담 치료는 바로 인지 행동 치료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과연 그래도 어떤 상태에 어떠한 경우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혹은 사람의 관계 문제라든지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어떤 상황이 그런 것들을 유발하는지 등등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주치의나 상담가하고 긴밀히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알아나가는 인지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공황장애 그 치료 단계의 그런 어떤 그 인지 행동 치료는 크게 볼 때 4가지 단계로 지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무의식적 불안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공황장애가 막 시작해서 본인이 이게 뭔지를 모르는 단계죠. 그리고 치료가 미처 시작되지 않고 본인이 이러한 증상들을 느끼는 단계를 우리가 무의식적 불안 단계다.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이럴 때에 이제 환자들이 불안하고 이게 왜 그런지 그리고 증상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는 단계. 그래서 그 의사를 찾아가는 상담가를 찾아가는 그러한 단계를 우리가 1단계 무의식적 불안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식적 불안 단계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치나 상담가를 찾아가서 그와 같은 문제들이 이제 그 체질적인 그런 검사, 일반적인 검사를 통해서 어떤 체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의 어떤 진단을 받은 후에 그래서 의식적으로 되죠. 이게 공황장애에서 오는 그 같은 증상들이구나. 그 다음에는 아직도 불안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시작했지만 완전히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단계는 막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를 막 시작하면서 이제 의식적으로 이런 그 치료에 그 노력을 하려고 하는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단계를 우리가 의식적인 불안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의식적인 조절 단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공황장애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공황장애를 위해서 항우울증이나 그러니까 신경 안정제를 쓰면서 상담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 공황장애를 서서히 극복하는 그런 대처하는 그와 같은 단계가 결국은 의식적인 조절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약물 치료는 항우울증을 썼다 보면 6개월에서 한 12개월의 그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상담가나 그 주치의와 그런 본인의 문제, 그러한 그 증상의 호전 혹은 어떠한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가 그 본인을 많이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하나씩 인지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와 같은 단계를 우리가 3단계인 의식적인 조절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반복적인 그런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 인지 행동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마지막 4단계에 다다르게 되면 무의식적인 조절 단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해도 조절을 함으로써 그 약물과 그런 그것이 거의 생각 없이 그 컨트롤이 되는 조절이 되는 그와 같은 그 단계를 우리가 무의식적 조절 단계 거의 그 치료가 완성돼가는 그와 단계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치료가 됐다, 조절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운전에 비유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초보 운전에서 그 자동차에서 시동을 걸고 갈 때 그 떨리는 불안감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신호등을 보면 내가 좌회전, 우회전을 생각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쓰면 발을 올려서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야지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운전하다 보면 그냥 앞만 내다보면 손이 움직여서 방향 그 시그널을 주게 되고 악셀러레이터하고 브레이크는 생각 안 해도 결국은 그게 자연히 상황에 따라서 발이 움직이는 거를 아시죠? 그래서 더 이상은 생각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차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되듯이 이런 공황장애에서 인지행동치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제일 마지막 단계 무의식적인 조절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과 똑같이 아무런 의식이 없지만 그런 상황이 와도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해결되는 단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치료가 됐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 한 70%에서 90%의 환자들이 이와 같은 그 약물 치료와 인지 행동 치료로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이와 같은 그 단계를 우리가 인지해서 치료를 빨리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